젤렌스키 대통령이 그죠? 저는 기우시은에 있습니다. 약간 허스키하잖아요, 그 아저씨. 그 셀카 이렇게. 아 진짜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기술들은 우리를 삶을 편하게 하고 아이러니함 속에서 앞으로 미래는 그 기술들로 우리가 어떤 또 변화를 느끼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또 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아지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은 네. 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진보가 네네. 굉장히 많이 눈에 띈다라고 느껴져서 네네. 이제 전쟁과 그 기술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사실 전쟁과 기술 발전은 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전쟁에 이기느냐 네네. 마느냐가 얼마나 기술이 더 네네. 고도화되어 있는지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제 맞습니다. 들거든요. 그래서 좀 기술적으로 주목할 부분 또 향후 미래에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네네. 될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 중에서 전쟁 중에 나온 것들이 꽤 많다면서요? 네네, 맞아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대표적인 게요. 전자레인지요. 아, 뭐 음식 관련해서 나온 기술인 줄 네. 알았어요. 맞아요. 이게 전자레인지라는 게 원래 그 레이온사라는 세계 3대 방산업체가 있어요. 이제 레이더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레이더 같은 것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마그네틱 같은 걸 가지고 막 연구를 많이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레이온사에 있던 연구원 한 명이 연구하다가 보니까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초코바가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 뭐야? 이러면서 버리죠. 네, 그러고 말죠. 그런데 이제 천재들은 항상 이게 왜? 그랬을까? 그렇죠. 왜 녹았지? 뭐 때문에 녹았지? 내가 앞에 있는 이 마이크 때문인가? 노트북 때문인가? 막 이런 걸 따져본 거죠. 네. 그래서 봤더니 앞에 자기가 마그네틱 덩어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혹시 여기서? 그러면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처음에 이제 옥수수를 튀겨봤어요. 네. 그러니까 팝콘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게 야. 여러 가지 음식들 네네. 그리고 뭐 계란도 넣어 해보고 계란이 이제 최초의 뭐 계란 폭발이 거기서 일어났겠죠. 네, 그렇죠. 계란찜. 전자레인지 넣으면 큰일 납니다. 네, 그죠. 생계란 넣으면 큰일 나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발견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전자레인지를 만들었고요. 네. 네. 그게 이제 좀 대중화된 거고요. 전자레인지는 좀 특이한 케이스고, 네. 대표적인 컴퓨터입니다. 컴퓨터요? 네. 컴퓨터가 전쟁 중에 나온. 맞아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 독일의 그 어떤 암호 체계가 있었어요. 네. 그게 애니그마라는 거였는데요. 그거를 해독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개발이 된 거예요. 그전에도 사실 컴퓨터라는 거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직접 계산하고. 천공 카드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막 그걸 기입하는 단순 계산하는 네. 사람이었거든요. 만약에 미사일의 어떤 그 궤도 같은 것들을 계산하려면 단순 계산이 막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여성분들이 앉아가지고 수학만 계속 단순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네. 오늘날 보면 GPU죠. 그죠? 병렬 단순 계산하는 그죠? 네. 그런 게 이제 전산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연합군에서 컴퓨터를 개발해서 독일의 암호 체계를 파악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이기는데 큰 역할을 했고, 독일 잠수함이 되게 성능이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연합군 배를 자꾸 침몰시키니까 독일 잠수함하고 일본군 잠수함을 얘들이 어디 있지? 라고 파악하기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 레이더. 그때 레이더가 개발돼서 이제 저기서 이제 있구나라고 오면 탁 이제 미사일 이제 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개발된 거고요. 그리고 또 인터넷도 전쟁 때문에 개발된 거예요. 전쟁 때문에요? 네네. 미소 냉전 때는 서로 핵전쟁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컸어요. 지금 요즘에는 우리 푸틴 때문에 핵전쟁에 대한 공포가 크지만 그게 한 6, 70년대 그때는 너무 이제 전쟁의 공포가 큰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항상 미국 사람들은 소련이 이렇게 미국 본토로 핵을 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핵을 쏘면 어떻게 되죠? 통신망이 다 마비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핵을 맞아도 서로 동부하고 서부끼리 통신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망이 필요했는데 그게 알파넷이었어요. 알파넷? 네, 알파넷이었는데 그게 나중에 인터넷이 됩니다. 최초의 인터넷. 그렇죠. 이게 알파넷으로 처음에는 이제 개발됐다가 요거를 이제 나중에 민간용하고 군사용으로 분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민간용이 이제 알파넷이 인터넷이 된 거고요. 네. 또 우리 뭐 아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 뭐예요? 네, GPS. GPS. 네. GPS는 사실은 이게 군사용으로 개발된 거예요. 네. 이것도 또 미소 냉전 시대 때인데요. 이제 그때 막 그 우주 전쟁 벌어졌거든요. 누가 먼저 우주선 쏘냐, 누가 먼저 유인 우주선 보내냐. 스푸트니크라고 이제 소련이 먼저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공포가 얼마나 크겠어요. 아니 저 위에서 우리를 다 보고 내려다보고 혹시나 뭐
핵 한 방 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얘가 어디 있는지 파괴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 있는지 계속 파악하기 위해서 RF를 계속해서 이제 신호를 네. 체킹을 한 거죠. 그럴 때 이 위치에 따라서 주파수가 변화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 변화에 따라서 사람 그 어떤 위치를 볼 수 있네라고 해서 그걸 역으로 하면 그죠? 인공위성에서 지구에 있는 사람의 위치가 바뀌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 다 스마트폰에 다 GPS 하나씩 들어있죠. 네. 그거를 이제 미국에서 다 군사방을 열어준 거예요. 네, 다 열어줘서 미국의 그 인공위성을 공짜로 쓸 수 있게 다 열어준 게 이제 GPS였고, 요게 그 약간 우리나라하고 또 직결된 게 있는데요. 옛날에 칼기 폭파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때 그 위치를 잘못 파악해서 파일럿이 이렇게 갔다가 결국 그 미사일 러시아한테 이제 이렇게 소련에 네. 그렇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이게 위치 파악을 잘못하면 이렇게 큰일 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미국이 GPS를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GPS를 열어줬는데 이게 너무 정확하니까 이게 테러리스트나 이런 데 악용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오류 인식률을 높였어요. 지금 쓰는 거는 그때 처음에 열어줬던 것보다 그 오류 그 가능성을 더 높여가지고 지금 우리 GPS에 약간 오류 있잖아요. 어쩐지 뭔가 잘 안 맞더라. 어쩐지 그렇죠. 입으로 그렇게 어쩐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기술이 아직 이 정도인가 막 싶었는데 그렇죠. 일부러 그랬던.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요즘에 이제 전력난이 문제인데 그죠? 원자력. 원자력도. 원자력 발전도 이제 결국은 이 핵 기술이 그 원자력 원자 폭탄이 개발되면서 이거를 서로 죽일 생각하지 말고 이거 어떻게 에너지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개발된 게 이제 원자력 발전. 지금 핵 발전이 된 거죠. 재밌죠? 아니 전쟁 자체는 비극인데 네네. 인류의 이러한 기술 발전을 도와주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되네요. 사실 그러고 그 기술들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쓰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전쟁이라는 게요. 서로 기술의 우위로 인해서 서로 막 기술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그게 누가 우위를 점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조금이라도 더 위인지에 따라서.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200년대로 만약에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갔어요. 그러면 그때 제일 강한 군대는 어디냐면 몽골 기마병이에요. 몽골이요? 기마병. 말 타고 다니는데? 그렇죠. 몽골 기마병이 뭐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다 정벌을 버렸거든요. 그래서 정말 유럽이 망할 뻔했어요. 그때 징기스칸이 죽지 않았으면 유럽 원정군들이 다 다시 돌아갔거든요. 징기스칸이 죽는 바람에 그거 아니었으면 지금 유럽은 몽골 제국의 일부였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됐는데 몽골 기병이 그러면 왜 그렇게 강했냐면 그 시대에 놓고 보면 몽골 기마병처럼 이동 속도가 빠른 군대가 없었어요. 하루에 벌써 450km, 480km씩 막 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원을 달리면서 말들이 엄청 훈련이 돼 있는 거죠. 보통 이렇게 원정 가면 이 병참 보급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군대들 가려면 일단은 뭐 우리 옛날에 삼국지 뭐 이런 거 이제 책 같은 거 보면 알겠지만 마차에다가 쌀 실어가지고 하는 게 그죠. 보급 끊기면 큰일 나요. 그죠. 뭐 이제 수나라에 무슨 100만 대군이 다 죽게 된 것도 결국은 이제 보급이 끊겨가지고 막 그죠 뭐 살수 대첩으로 인해서 막 이렇게 된 거지만 결국 보급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먹을 게 없으면 싸울 수가 없거든요. 근데 몽골 기마병이 정말 기발한 걸 생각을 했습니다. 뭐 먹어요? 말을 한 3마리를 끌고 다녀요. 병사 한 명당. 말을 먹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식량이 떨어지면 말을 잡아먹어요. 요즘으로 치면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요즘으로 치면 그냥 휴대용 충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그 에너지. 그리고 기병 속도 빠르죠. 보급 없이 오래 달릴 수 있죠. 그리고 화살이 또 얼마나 또 뛰어나요. 그러니까 이 헝가리 그 기마병들이 이 속도를 못 따라가서 결국 괴멸되고 말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그 몽골의 부대는 완전히 기술에 의해서 이제는 왜 그러면 몽골 기마병이 없어졌을까? 그 뒤로 왜 없어졌을까요? 총이 개발됐거든. 그 뒤로는 화약이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변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총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리고 뭐 사실은 또 그 뒤로 얼마 안 있어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조선이 정말 일본한테 괴멸되다시피 했잖아요. 단기간에. 활과 칼로 맞아요. 그 총을 막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저쪽은 산업화가 돼 있는데 우리는 안 돼 있으니까 결국 질 수밖에 없는. 지금은 그때의 서름은 정말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우리나라의 그 전쟁 방산 기술은 세계적이잖아요. 세계 8위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는 국력과 경제력과 기술이 없으면 전쟁에서 물론 이제 좌우하는 변수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무시할 수 없게 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전쟁에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 반도체 전쟁이잖아요. 네네. 지금 이 상황에서 반도체가 이 타격 적중률에서 좀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라고 들었거든요. 어떤 네네. 상황인가요? 그렇죠. 뭐 예전에 그냥 대포 쏘면 그냥 이 궤도 계산해서 그죠. 중력에 의해서 어디까지 포물선 그리고 떨어지고 이런 거 가지고 가잖아요. 네. 뭐 지금도 사실 그렇게 많이 하긴 하는데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정말 결정적이었던 게 제블린 미사일. 제블린 미사일. 그렇죠. 유도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유도 무기는 뭡니까? 결국 거기에 있는 반도체하고 RF 통신. 네.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해지는 거죠. 이제는 전쟁에서 점점 더 모든 어떤 그 탄두들이 네. 반도체가 필요하고 RF가 필요한 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점점 더 그렇게 될 거고. 그리고 왜 그러면 러시아의 어떤 유도 무기들이 적중률이 낮지 않냐? 네, 그러게요. 네. 그게 조금 의외였어요. 러시아는 네네. 적중률이 낮고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이 기술로 인해서 대항할 수 있는 지금 그런 네네.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그 유도 무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MCU가 있어요. 네.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러시아는 직접 설계한 거. 직접. 네. 네. 직접 설계한 거고 우크라이나가 쓰는 거는 미국이 제공해 준 거니까 그렇죠. 적중률이 더 높은. 인텔 같은 업체가 설계했겠죠. 인텔 같은 업체가 설계해서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무슨 반도체 기술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중률이 막 10% 20%밖에 안 되는데 미국이 제공해 주는 기술은 하이마스 같은 것들 다연장 로켓포가 네. 정말 정확하게 러시아 그 화약 창고 무기 보관 이런 데다 딱 때리는 거죠. 네. 정밀 타격이 되는 거죠.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기술 발전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어떤 기술 발전들이 좀 눈에 띌까요? 제일 중요한 변수는요. 네. 이제 향후 정말 전쟁의 모든 변수를 바꿔놓을 것 같아요. 스타링크라는 6G 통신. 네. 6G 통신이 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쟁 중에 와이파이가 끊기지 않아요. 와이파이가 끊기지 않다.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끊기지 와이파이. 않. 그렇죠. 전쟁 중인데 와이파이가 다 돼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통신 마비가 안 된다. 그렇죠. 스마트폰을 다 쓰는 거죠. 네. 다 쓰는 거고 전쟁 중에 스마트폰 쓰고 SNS를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SNS를 하면서 러시아 군사들이 병사들이 어디 있는지 다 알려주고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였어요. 사실은 어떤 나라를 침공하면 제일 먼저 그 나라 통신망부터 마비시켜요. 네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전쟁 발발 한 이틀 있다가 키이우에 있는 그 시내 송전탑부터 공격했거든요. 그래서 송전탑이 딱 무너졌어요. 무너졌고. 그러면 송전탑 무너지면 우리나라 남산타워처럼 그죠? 네. 서울타워처럼 딱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통신이 마비되죠. 통신이 마비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가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해서 네. 또 단순 이제 군사적인 거 말고 굉장히 지저분하게 잘해요. 예를 들면 지저분하게. 그렇죠. 뭐 하이브리드 전쟁이 어떤 거냐면 네, 어떤 거예요? 일단은 해킹을 막 해요. 해킹을 해서 뭐 그 나라 전산망 마비시키고 전력망 마비시키고 그리고 이번에 어떤 짓을 했냐면 네. 젤렌스키 대통령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딥페이크로 영상을 만들었어요. 젤렌스키 영상.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 나는 여러분들이 죽는 걸 원치 않습니다. 다 도망가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영상을. 진짜 지저분하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막 난민들 있잖아요. 네. 난민들. 네. 그 난민들이 사실 유럽 입장에서 굉장히 골치거든요. 그러면 시리아 난민들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뭐 이렇게 유럽에 말 안 들으면 그쪽 국경을 쓱 열어버려요. 그러면 난민들이 확 몰려가면 그러면 이제 그 또 인권을 중시하는 또 유럽 시민들이 막 또 우리 쿠르디 같은 애들 애기 막 죽고 이러면 또 안 열어줄 수가 없잖아요. 결국 사실은 브렉시트라는 게 네. 그렇죠. 이 난민 문제 때문에 그 브렉시트가 발생했던 건데 지금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난민을 활용해서 네. 약간 유럽 내 정치 극우 정치인들이 집권할 수 있도록 계속 많이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대부분 극우 정치인, 유럽의 극우 정치인들은 칠러 성향을 띱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편을 더 그렇죠. 확보하는. 그런 식으로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네. 우크라이나가 똑똑해진 거죠. 네. 이번에 딱 전쟁 발변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우크라이나에 미하일로 페도로프라는 부총리가 있어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실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이분은 이제 정보통신부 장관인 같은 직책에 있는 분인데 91년생입니다. 오. 네, 우리 송하나랑 비슷해요. 동년배. 네, 동년배인데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트위터로 일론 머스크한테 스타링크 좀 열어주세요 보냈어요. 해붙였어요. 그래서 사실 미국이 있잖아요. 네. 무기 지원하기 전에 안테나 먼저 지원해줬어요. 안테나 먼저. 네. 통신부터. 그렇죠. 스타링크 안테나부터 먼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통신망이 다시 돌아가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죠. 저는 키이우 시내에 있습니다. 뭐 약간 네. 허스키하잖아요, 그 아저씨. 막 그러면서
그 셀카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모든 그 뉴스에 나왔던. 저는 여기 있을 거고 여기를 지키기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처음에는 뭐 젤렌스키가 도망간 줄 알고 그렇죠. 아프가니스탄처럼 되는 줄 알고 다 막 패닉에 빠져 있다가 대통령이 키우를 시켜? 와, 그럼 우리도 나라를 지켜야겠다. 그리고 군대 체계가 사라지. 군인들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군인들도 다 봤고 그리고 학교가 제대로 가동이 되고 그리고 병원이 돌아가니까 이게 저항할 수 있는 조직적인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SNS를 통해서 여기 러시아군 들어와요. 다 정보 다 주고. 그죠. 타격할 수 있도록 그런 거 다 알려주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요. 미국의 빅테크들이 정말 보이지 않게 측면 지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구글 같은 데서 이제 구글 맵 정말 정확하잖아요. 지금은 군사용 지도보다 구글 맵이 더 정확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미국 펜타곤이 오히려 계약해가지고 군사용으로 지원받을 정도로 오히려 민간 쪽이 더 이제 뛰어날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한테 이게 러시아군 이렇게 이동하는 거를 항공 지도를 가지고 다 보여주고 타격 포인트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군은 이걸 못 보게 러시아에서 접속하면 블랭크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우크라이나 땅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 식으로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하이브리드 전쟁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막 해킹하려고 전력망 마비시키려고 막 그 랜섬웨어 같은 거 가지고 해킹했어요. 거기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걸 다 잡아내버립니다. 잡아줬어. 와. 다 잡아내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막 러시아 탱크가 우르르 와요. 어디로 막 가고 있으면 강을 건너다. 이 강을 건널 때는 다 모여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딱 우버 앱으로 딱 알려주는 거죠. 여기. 네네, 우버 앱으로. 그래서 거기 타격에서 정말 수십 대의 러시아 탱크가 괴멸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이게 보이지 않게 엄청난 지원을 해준 거죠. 네. 이번 우크라이나의 좀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스타링크가 이 6G 기술이 굉장히 많이 보편화될 것 같은데 이게 무엇인지 또 우리한테는 어떤 변화를 줄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지금 우리는 5G 통신을 쓰고 있잖아요. 5G는 뭐 주파수 대역이 두 개잖아요. 서브6라는 3.5GHz 대역이 있고 그리고 28GHz라는 밀리미터파. 두 개의 대역 폭이 있는데 일단 지금은 서브6만 쓰고 있죠. 네, 우리 뭐 스마트폰에 쓰는 건 이제 그리고 이제 밀리미터 웨이브를 쓰는 곳은 아주 일부예요. 대도심 쪽에만 이제 일부 쓰고 있고 원래는 5G가 서브6가 깔린 다음에 밀리미터파가 다 깔릴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약간 변수가 생겼죠. 화웨이가 그렇죠. 화웨이가 그 기술을 그 기술의 어떤 굉장히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봤지만 통신망을 누구한테 의존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6G가 되면 물론 이제 통신 속도가 엄청 빨라지죠. 뭐 5G보다 더 빨라지고 주파수 대역도 훨씬 더 고단파를 쓸 거예요. 극초단파를 쓸 텐데 이제는 중요한 게 전 지구의 통신 커버가 되는 거죠. 전 지구에. 그러면 이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내가 무인도에 도난을 당해도 나 여기 있어요. 메시지 보내면 되는 거고. 그렇죠. 사막에서도 이제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다 전 지구가 하나의 통신망으로 엮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가면서 다 이제 통신을 할 수 있겠죠. 와, 로밍 할 필요 없이. 그렇죠. 네, 뭐 그런 식으로 다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3차원 통신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나의 스마트폰과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지상에 기지국이 없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너무 그 어떤 빠른 속도를 가지고 저궤도 위성하고 이 디바이스가 하려면 열이 너무 나겠죠. 아주 큰 에너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기지국 장비의 버퍼가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기지국하고 저궤도 위성하고 3차원 통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연이 있잖아요. 초저 지연이 가능한 거거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엑셀이나 브레이크를 1, 2초만 늦게 밟아도 빨리 밟아도 사고가 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연을 주기 위해서는 이제 6G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 지구가 커버리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는 다 와이파이 밑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와이파이 밑에서. 그러면 지금 이 5G의 기술을 화웨이 때문에 다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으로 이제 6G로 넘어가는. 그래서 약간 그 어떻게 보면 주요 각국들이 밀리미터 웨이브 투자가 좀 약간 소극적인 것 같아요. 아주 뭐 일부
지역을 빼고는 우리나라도 네. 밀리미터 웨이브가 전 정권이었지만 이제 최경 장관, 네. 정보통신부 장관이 밀리미터 웨이브는 우리는 상업용으로 쓰지 않겠다라고 쓰지 했어요. 않겠다. 네, 뭐 스마트 팩토리나 뭐 이런 산업용으로 쓰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뭐 그게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아마 그거를 다시 뭐 뒤집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6G를 하려면 결국 기지국 저궤도 위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걸 쏴야겠죠. 네. 그러면 이제 발사대라든지 발사체라든지 이런 우주항공 기술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항공 기술까지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그 투자 아이디어가 여기서 그렇죠. 나오는 것 같네요. 그래서 뜬금없이 통신 기술이 이때 국방, 우주항공하고 다 엮이게 된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게 그렇죠. 그래서밖에 없겠구나라는 거고요. 이게 단기 이슈가 아니에요. 전쟁이 단순한 그냥 전쟁이 아니라 숨겨진 이익 싸움들, 그 계산들 굉장히 많이 있다. 저희는 2탄에서 만나요. 안녕.